관점에서 우리나라를 들여다봤고, 오늘은 그 도시 주거 유형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들여다볼 건데요. 개화기 시기에 이제 국내 도시 주거를 보는 이유는, 어, 도시 밀도가, 그리고 도시를 건설하는 방식이 이전까지는 뭐 중세랑 다를 바가 없었고, 그나마 개화기가 됐을 때 밀도도 올라가고, 어, 그리고 고민을 해주기 때문에 도시 주거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보는 거죠. 이때 이제 굉장히 많은 문화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그 배경을 보면은 음, 여러 이제 사례를 제가 들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외국에 일단은 수세기 동안 존재하던 조선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새로운 어떤 문화의 영향권이 우리가 스스로 계획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왔죠. 그래서 혼란이 되게 컸었고, 이제 물리적으로는 산업도시화가 어떻게든 이제 촉진이 됐는데, 그게 이제 주성할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뭔가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는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어요. 정착이 되지 않은 시도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외형적으로는. 근데 길게 봤을 때, 그 중에 여러 다양한 시도 중에 뭐가, 선택이 되기보다는 그냥 그게 다 시도들만 끝났고, 내용적으로 실제로, 달라진 게 뭐가 컸냐, 보면은 그렇진 않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뭐 주거 문화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어떤 예식 같은 것도, 뭐 장례식, 혼례식, 뭐 그런 것도 조선, 어떤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던 전통하고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달라진 듯 하지만, 내용으로 보면은 그릇이 달라졌을 뿐 내용적으로는 옛날 게 굉장히 지속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린 여전히 머릿속으로 유교적인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특히 부모님 세대는 그렇죠, 여러분들. 조선시대 후기를 보면은 상류층, 뭐 그다음에 하류층으로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그 양반들,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은 일단은 몸이 허약했고, 그래서 그 자식도 많이 낳지 않고 대신에 확대 가족을 형성을 했다. 그러니까 집이 이제 양반집 같은 경우는 크고 그 안에 여러 건물체들이 들어서 있는데, 거기에 할아버지도 살고, 그리고 이제 본인도 살고, 그리고 자식들이 또 분가하면은 자식들도 살고, 이런 식으로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 확대 가족을 이뤘다는 얘기고요. 근데 한 단위의 가족으로 보면은 가족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식을 한두 명 정도 낳는 정도. 근데 반면에 하류층들은, 상류층은 가급적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걷는 거를 꺼려서 짧은 거리도 가마를 타고 다니려고 그러고, 그러던 게 이제 상류층이었는데, 조선에. 근데 반면에 하류층은 그 사람들 다 이고 나르고 모든 일을 다 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육체가 강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슨 확대 가족을 형성하지도 못했고, 물론 뭐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는 간혹 있었겠지만, 대신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식이 많아야지 또 일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의 그 단위 가족에서 구성원 수가 많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살던, 조선시대 사람들이 살던 그 한옥이란 건물의 장점이라는 것은, 그 필지 안에 건물이 여러 채가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이 분화가 되더라도 그 독립된 채로 이렇게 흩어져 서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뭐 가족이 분화돼 가지고 지금 있는 채로 수용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필지 안에 건물을 또 한 채 더 지으면 되니까. 그래서 뭔가 그 가족 수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데 따라서 그 건물의 채 수도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리고 같은 채 안에서도 무슨 칸을 한 칸 더 늘리거나, 이런 식으로 유동적인 어떤 대처에 유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진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은 이거는 양반집 사진인데, 여기에 인제 시부모도 있고, 그리고 하인들도 물론 같이 좀 찍은 것 같고요. 애들도 있고, 그리고 인제 애들이 좀 장성을 하면은 또 이렇게 분가해 가지고 한 가족을 같이 이루게 되는 확대 가족이 되겠죠.
근데 이게 그냥 서민층 가족이라고 봤을 때 물론 여기 할머니도 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자식 수가 일단 많았다라는 거. 그냥 서민층은. 그리고 한옥은 이런 식으로 마당만 하더라도 뭐 앞마당, 행랑마당, 사랑마당, 뭐 그, 그 사당이 있으면 사당마당 뭐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채도 분리돼 있고 외부 공간도 여러 켜로 돼 있어서 분가해 가지고 뭔가 프라이버시 유지하기가 같은 필지 안에서 굉장히 유리했죠. 그게 이제 조선시대에 남았던 흔적이고 일본이 이제 들어오면서 일제 어떤 통치가 시작이 되면서 일본 사람들의 영향이 있잖아요. 그 당시 이제 일본 사람들은 서양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요. 그리고 서양을 굉장히 열심히 따라했죠, 일본 사람들은. 그리고 뭐 어떤 면에서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은 아시아 사람들이 아니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자신들은 아시아에 몸을 지닌 서양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오늘날에도. 어 그래서 이때부터 서양 따라잡기 계몽 운동을 했고 어 그때 주택 같은 경우는 미국의 목조 주택인데 더운 지방에서 사는 데 적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기후에 적합했겠죠, 다습하니까. 그래서 미국식 방갈로를 따라하는 그 주택을 지으면서 그거를 문화주택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뭔가 문화가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좀 복잡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문화가 어떤 의미인지. 서양 문화를 일본 사람들이 따라잡는다 이런 측면에서 문화주택이라고 불렀던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식 방갈로는 그러면은 도시형 주거 유형이냐? 아니다. 이것도 역시 농촌형 주거 유형이었고 어 근데 평면으로 보면은 집중형 평면, 입식 부엌이 서양식이다 보니까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인제 집을 짓는데 저 미국식 그 더운 기후에 적합한 저걸 지어 놨더니 일본식으로 인제 지은 거지만 문화주택을 지어 놨더니 겨울을 겨울에 너무 괴로운 거죠, 춥고. 그래서 조선 건축회라는 걸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건축을 보고서 '온돌은 좀 필요할 것 같다, 겨울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돌을 포함한 어떤 새로운 유형을 만들었어요, 문화주택에서 한국형으로. 그런 거를 또 일본에 가서 전시도 하고 했는데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뭐 온돌 시스템을 적용한 건물 설계한 걸로도 또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게 된 게 일본에 방문했을 때 본 거고 사실은 그때 본 거는 이제 한국식 온돌을 봤다는 얘기죠. 그리고 참고로 얘기했을 때 인제 오늘날에도 쓰는 그러니깐 우리나라의 그 온돌 구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연료를 떼 가지고 장작을 떼서 그 뜨거운 연기가 지나가서 위에 있는 돌을 데피는 거죠. 그러니깐 로마에서 쓰던 하이포코스트랑 비슷한 거죠. 그것도 연기 뜨거운 연기가 지나가면서 연도가 덮여지는 방식으로 이제 돌을 덮였는데 또 오늘날에 쓰는 온돌 시스템은 온수 파이프를 깔아 가지고 그 바닥을 덮이잖아요. 그 시스템은 영국 사람이 만들었던 얘기예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처음에 받아서 그거를 고민했고 시스템화한 거는 영국 사람이 만들었고. 이 시기가 이제 굉장히 스러운 시대라는 거죠, 가치관에 있어서. 지금 이것은 일단 의복만 보여주는 건데 뭐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어떤 서구식 옷을 입고 있고 한편에서는 인제 조선시대 한복을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대로 입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이 인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오른편 사진 보면은 남녀가 인제 붙어 있는데 어 어떤 인식적인 연애관이라든지 가족관이라든지 그런 인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죠. 일단은 조선시대에는 여성들은 어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았고요. 남자들은 뭐 책 읽고 뭐 공부를 하고 하는 게 다 남자들을 위한 시스템이었지 교육 시스템마저도. 여자들을 위한 거는 공식적으로 뭐가 있지도 않았잖아요. 게다가 혼인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그 특히 유교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이전의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여자 집에서 결혼을 올리고 남자가 여자 집에서 사는 개념이었고 전 세계적으로 그게 더 일반적인 개념이거든요. 근데 유교 조선시대를 통해서 유교 때문에 시집을 가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엄청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조선 말기에 가서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시집살이가 시작이 된 건데 그전까지는 오히려 반대였고 양상이.
근데 그러던 시대에서 여자들이 자유로운 연애를 하는 시기의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서양을 통해서. 물론 저렇게 오른쪽처럼 오늘날 보는 것 같은 연애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겠지만 이때부터 등장을 했던 거죠. 뭐 서구식 교육받은 여성들, 지식인들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조선시대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쇼킹했겠어요. 이런 관념 자체가. 그리고 저런 여성은 굉장히 다른 존재였겠죠. 네, 그래서 그 당시 어떤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은 뭐 영화라든지 아니면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가늠할 수 있고, 이게 그냥 흥미로운 어떤 오락성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좀 진지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문화사적으로 보면은. 이 사진만 해도 지금 조선시대 의복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 뒤에 일본 사람들이 있고, 왼편에는 모던 보이랑 모던 걸이 있잖아요. 되게 세계에 다른 거예요. 여기다 청인까지 등장하면 또 다른 것이 있고, 그렇죠. 자, 근데 이때 이제 등장했던 게 예를 들면은 일본의 문화주택 같은 경우는 기후에는 부적합했다라는 말을 했지만 적어도 그 안에 어떤 뭐 수도관이 돼 있는 부엌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실이라든지 그리고 화장실이 또 실내에 들어와 있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리고 뭐 실이 좀 더 기능적으로 분리가 돼 있다든지 아이를 위한 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달랐겠죠.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왜냐하면 재래주거를 비교를 하면 설비라는 것 자체가 없었고 우물에서 물 길어서 설거지하고 이런 시스템이었고 그리고 동선도 재래주거는 각 실하고 실 사이를 이어주는 복도 같은 게 따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마당을 통해서 신발 신고 가 갖고 건넌방으로 가서 또 신발 벗어 놓고 건넌방으로 들어가고 이런 시스템이었고 부엌만 하더라도 레벨이 낮아서 마당하고 같은 높이였고 방에서 가려면은 신발 신고 가야 되는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하고 어떤 동선 같은 체계도 그 문화주택이라든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에 비하면 굉장히 서구랑은 굉장히 많이 다른 거였죠. 그래서 불편함이 인제 인식이 된 거예요. '아 우리가 살던 조선시대 주택에 비하면 서구식 주택이 편한 면이 있다.' 이런 게 부각이 됐겠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기 시작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지은 문화주택들이 한국에 이렇게 하나둘씩 들어왔다. 근데 그게 유행이 돼서 조선 사람들도 다 그런 주택에 살았냐? 그렇진 않았다. 여러 가지 편한 게 눈에 띄긴 했지만 기후라든지 어떤 생활 방식, 우리 문화적으로 완전히 바뀌질 않아서 그거를 완전히 수용하지는 않은 단계였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살던 그 남촌, 후암동 쪽에, 남산 쪽에 이렇게 문화주택들이 제일 먼저 들어서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 지어졌던 이 문화주택이라는 거는 그 미국식 방갈로우를 기반으로 해서 아니면 오른편 같은 경우는 굳이 미국식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여러 서양의 영향을 받은 일본식 그 주택들이었던 얘기고요. 목조주택. 그리고 그런 어떤 일본에서 그 건축 설계 교육을 받은 박길룡이라는 조선 건축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인제 일본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어떤 건축가로서 이 당시에 혼란스러운 문화의 어떤 충돌을 수용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이 결국은 뭔가 균형을 잡고 어떤 솔루션을 제안을 했냐 그러진 않았고 계속 시도만 했어요, 이 사람도 보면은. 여러 주택 평면들이 있고 한데 다 달라요. 어떤 거는 굉장히 겉으로 보면 한옥스럽고 어떤 것은 굉장히 일본스럽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거기에 어떤 큰 흐름이 있거나 그 자기 어떤 시도 안에서 뭔가 정리가 됐거나 그렇진 않아요. 끝까지 보면 끝까지 혼란스러운 시도만 있었어요. 지금 이 그림도 보면 그 왼쪽에 부뚜막 있고 선반 있잖아요. 이거는 인제 조선시대 부엌이죠. 근데 오른편에 보면은 오븐이 있어요. 그리고 후드도 있고. 그래서 서양식 어떤 오븐, 입식 주거 주방이 들어온 거죠. 그게 섞여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여기 서 있는 곳은 마당하고 같은 레벨에서 전통처럼 낮고 그리고 마루는 인제 더 높아져 가지고 저렇게 고상식으로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인제 막 아직도 뒤섞여 있지만 나름대로 뭔가 시도를 한 거죠. 이 두 가지 다른 것을 어떻게 한 공간에 넣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핵가족화가 부분적으로 진행이 됐고, 그리고 실도 사람들 어떤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어떤 분화가 문화주택 중심으로 시도가 됐고, 크게 봤을 때 일본 사람들이 갖고 온 새로운 주거 유형인 문화주택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해낸 도시형 한옥이 있는데, 어, 도시형 한옥 같은 경우는 문화주택에 비해서 실분화가 더 적합했다. 적어도 중정을 끼고 있다 보니까 중정 건너에서 행랑채가 있다 그러면 안방하고 어느 정도 외부 공간을 두고 이격이 돼 있으니까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기가 더 좋았겠죠. 그러니까 자식이 장성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직은 자력할 힘이 없어가지고 같은 그 건물에서 부모랑 같이 산다 그랬을 때 행랑채에서 살면 그나마 어느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분가에 적합하죠, 그나마. 근데 문화주택 같은 경우는 평면이 복도를 끼고서 모든 실들이 연결이 돼 있는 집중형 평면이기 때문에 뭐 화장실 가다가 부엌 사용하다가 양쪽 세대가 다 마주치게 되겠고요. 그리고 프라이버시가 실내로 연결돼 있으니까 낫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전형적인 그 문화주택인데 보면은 이제 기다란 평면으로 모든 실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복도죠. 그리고 그 기다란 복도요. 그리고 그런 복도가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것은 이제 이게 일본식으로 서양 주택을 해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일본 전통 평면하고도 연관이 돼요. 일본 전통 목조주택의 평면을 보면은 기다란 편복도로 해서 모든 실들이 연결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온 거죠. 개혁의 도시 주거를 봤을 때. 음, 필지구획이 이제 많이 바뀌게 되는데 여기 시구 개정에 관한 훈령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서울 우리가 봤지만 지난 시간에 서울이 뭔가 고공기에 따라서 반듯하게 가로망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반듯하게 필지를 구획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어졌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필지가 제각각 삐뚤빼뚤한 상황인데 그것을 일제시대 가서 일본 사람들이 먼저 필지를 정리하고요. 그리고 어느 날까지 자기 원래 필지가 이제 다 정리가 되는데 자기 소유를 등록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못 들었거나 그 뭐 글을 못 읽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때 제때 등록을 안 하면 그게 다 일제 소유가 돼 버리는 거니까 땅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지를 수탈을 했어요. 서울 안에 있던 한양 안에 있던 필지를. 그래서 그거를 다 일본 사람들한테 분할을 해 주니까 일본 사람들의 토지 소유가 갑자기 급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요한 토지를 다 가져갔고 어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인제 근데 지었던 주택이 그 도시형 단위 주거에 적합했던 건 아니고 농촌형에 가까웠다. 서구식 어떤 하이브리드였는데 그래서 전반적인 양상은 일본 사람들이 점차 그 세력을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서울에서의 어떤 그 상류층이 차지하고 있던 그 북촌에도 들어가서 자기들이 필지를 점유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뭐 조선 사람들이 한성을 이탈하거나 인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거기에 안에 공장도 들어서고 그리고 그 농촌에서의 그 탄압이 더 심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몰려들어서 인구는 급증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민층, 조선 사람들한테는 주거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저렇게 북촌에도 많이 진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오른편의 그림에서 진하게 돼 있는 게 한국 사람들이 토지를 잃고서 줄어들었던 지역이에요. 주로 북촌에 많이 나타나죠. 그만큼 북촌에 일본 사람들의 진출이 되게 거세졌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도시계획 조사 사업을 하면서 필지를 다 새로 정리를 하게 되고 뭐 가로망도 다 정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대로 등록이 안 된 땅은 다 자기네 거가 되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한테 다 넘겨주고 그래서 북촌에도 일본 사람들이 살게 됐고 그리고 그런 어떤 그 필지를 새롭게 구획하는 표준화된 모듈을 만드는데 그게 가곽 표준도인데 이것의 문제는
2 열부터 시작하지만 심한 건 6 열까지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음 길의 면에서 뭐 2열 필지면은 앞에 길, 뒤에 길에서 하나의 필지가 이렇게 등과 등을 맞대고 있으면 각각의 그 길에서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두 개의 필지 사이에 하나의 필지가 샌드위치돼서 들어가는 게 3 열이 되고요. 그 하나의 샌드위치가 아니라 2 개, 3 개까지 늘어나서 뭐 6 개까지 들어간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길은 양편에 2 개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샌드위치돼 있는 필지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막다른 골목을 내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랬을 때 그런 어떤 필지 구획이라든지 어떤 그 길과의 관계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필지를 만들었고 그런 것들이 서울에도 아주 많이 남아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가 보면 그 길의 면에서 그 안에 있는 필지로 들어가는 T자형 그 조그만 골목이 하나씩 건너서 있거든요. 그게 인제 삼연 필지라서 그래요. 그리고 인제 커다란 어떤 상류층이 살던 땅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또 격자형으로 분할 구획을 하고 그래서 기존에는 조선시대까지 굉장히 유기적인 가로망이 여기에 인제 규칙적인 그리드가 합쳐지면서 변형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일반 어떤 주 주거단지 필지 구획이 일제시대에 만들어졌던 가각 표준도를 기본으로 해서 아직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른편 보듯이 저렇게 길을 두고서 지금 2열 필지를 보고 있는데 저렇게 반듯하게 나누게 되고 이때 뭐 10 미터, 10 미터짜리 저런 필지 구획을 하게 됐던 거죠. 왼편에 보이면은 그런 더 큰 땅을 저렇게 나누는 게 있고 여기선 다 2 열만 보여주는데 예를 들면 왼편에 A 블록 같이 저렇게 두꺼운 블록은 2 열로 나누는 게 아니라 저거를 여러 줄로 가로로 해서 그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가운데 껴져 있는 샌드위치 필지는 길에서부터 접근하려면 T자형 골목을 안쪽으로 내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왼편처럼 이렇게 지엽상으로 돼 있는 그 이 불규칙한 어떤 가로망이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거라면은 거기에 인제 가각 표준을 만들어서 반듯하게 잘라서 오른편과 같은 그런 네모진 90 도로 교차가 되는 그런 가로망으로 필지가 다시 정비가 되는 현상이 벌어졌던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열 필지인데 이거 3열 이상이고 4 열이죠. 그래서 보면은 그 샌드위치돼 있는 블록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T자형으로 골목이 나서 길에서 안쪽으로 진입하는 막다른 골목이 형성이 되죠. 위에도 하나 있고 아래도 하나 있어요. 그랬을 때 저 샌드위치돼 있는 그 필지 안에서의 어떤 주거 환경은 굉장히 답답하고 안 좋다라는 거죠. 왜냐 적어도 3 면이 이웃집에 면하고 있기 때문에 중정 말고는 뭔가 이렇게 트여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폐쇄적인 거예요, 저런 필지들은. 자 일제 주도로 서울에 인제 뭔가 주택이 건설이 됐다 그러면은 그것은 공장 노동자들을 위한 주택이었고요. 그래서 그만큼 어떤 그 시가 구획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공업단지를 만들면서 거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같이 철로라든지 도로 같은 걸 넣으면서 그리고 노동자들을 위한 주거 개발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곳이 사대문 밖에 기존에 있던 성조심리에 해당됐던 청량리, 왕십리, 마포, 연희, 신촌, 은평, 영등포, 노량진 한 크게 봤을 때 한 동쪽, 서쪽, 남쪽에 이렇게 이런 지대 공장지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토지구역 정리 사업을 하고 주택지 경영 사업을 하는데 주택지 경영 사업이라는 거는 필지 구획도 하고 거기에 집도 자기 정부가 짓고 그다음에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뭐 세금을 받아서 그걸 계속 운영하는 우리가 이전에 봤던 영국에서 봤던 어떤 뉴타운 개발 같은 그런 개념인데 그러면 일제에는 그렇게까지 돈을 쓰진 않았죠. 그래서 그냥 필지만 구획하는 정리 사업을 주로 했어요. 토지 구획 정리 사업. 그리고 공장 노동자 주택을 한꺼번에 지어야 되다 보니까 그거를 관리하는 그 공적 기관이 나타나는데 그게 조선주택영단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일제시대 한성인데 왼편에 보이는 지도가 마포에서 한강까지 확장이 돼 있는 상태죠.
이전에 사대문 밖으로 해서 남쪽으로 한강까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용산도 있고 거기에 뭐 일본군 기지, 오늘날의 미군 기지, 앞으로 공원화될 그 땅이죠. 일본 군 기지가 있었고, 그리고 인천 쪽으로 저렇게 경인철도가 한강을 지나서 지나가고 거기에 오른편 사진을 보면은 공업지대가 노량진 같은데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북쪽으로는 청량리, 왕십리, 그리고 서쪽으로는 마포 이렇게 만들어지고 거기에 주거도 생기고 그랬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시가지를 어,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앞서 봤던 그 새로 확장이 되는 신시가지, 일제가 주도했던 공업 중심의 신시가지는 저렇게 노란 칠로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짓는 어떤 그 양식주택, 문화주택 같은 경우는 재료가 전통 우리나라 한옥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달랐겠죠? 그래서 벽돌, 시멘트, 유리 등이 있는데 이거를 당시에는 한국에서 만들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다 항을 통해서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앞서 봤던 문화주택이 그런 식으로 져졌고 일단은 층수부터 다르죠. 2층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박공지붕도 굉장히 직선으로 빼쪽하고 그래서 당시 조선시대에 낮게 1층으로 쫙 깔려있던 그 도시 풍경에 굉장히 이질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게다가 이런 것을 그냥 평지에다가 지었던 것도 아니고 남산처럼 구릉지에다가 지니까 눈에 더 띄죠. 반면에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은 없었고 사람들은 계속 도시로 밀려들고 있었기 때문에 주택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10 중에 4명은 집이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자구책으로 조선인 직장사들이 도시형 한옥을 개발을 해서 조선인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했고 반면에 일제가 했던 것은 일본 그 공장 노동자들을 위한 그 공공주택을 공급하게 되고 그게 조선주택영단에서 공급이 됐다. 그래서 보면은 왼편이 그 우리나라 민간에서 공급했던 도시형 한옥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전형적인 도시 단위 주거 유형에 가까워요. 중정형으로 돼 있고 물론 한 단층으로 돼 있는 게 한계이긴 한데 이게 뭐 복층으로 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충분히. 근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진화가 안 됐던 얘기고. 반면에 그 일본 정부 주도로 조선 주택 영단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주택은 여기 물레동에도 뭔가 흔적이 남아 있는 저 기차같이 생긴 기다란 어떤 집들인데 저 기다란 지붕 안에 여러 개의 어떤 단위로 나뉘어 있어서 굉장히 조그만 채들이 백투백으로 해서 쫙 있는 거고 굉장히 열악한 주택이었어요. 한옥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주거지를 주로 인제 3 군데 그 공업지대가 생기면서 그 근처에 인제 짓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조선 서민들한테는 집이 없다 보니까 움집을 져야 되죠. 그것을 토막이라 그랬던 것이고 이 사람들이 인제 뭐 토굴 또는 토막에 짓게 되고 그리고 필지가 따로 없다 보니깐 그냥 남겨진 땅에 짜투리 땅에다가 그냥 짓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현진건의 소설 이 사람이 살던 배경이었고 음 그래서 뭐 정부 주도로 뭔가 이런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전혀 없었고 근데 좀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예를 들면은 아까 인제 조선 사람들이 지었을 때 도시형 한옥을 지었는데 그게 서민을 위한 건 아니거든요. 물론 한국 사람들한테 맞지만 어쨌든 상류층은 돼야지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거를 사 가지고 있는데 얘가 인제 체분화에 유리하다 보니까 행랑채 같은 경우는 세를 줘도 되죠, 서민층한테. 그러면서 이때부터 인제 상류층들은 '아 내가 집을 져서 세를 그냥 받아 가지고 내가 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어떤 재화 수단으로 개념이 일찌감치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당시 서민들이 살던 어떤 청계천변에 저런 이거 뭐지? 판자촌이 있고 움집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인제 전형적인 움집이고 움집이 저렇게 구릉지 산지부터
보통 조선시대에는 평지에 집을 지었지만 구릉지는 산지로 남겨져 있으니까 그쪽 근처에다가 주로 많이 짓게 돼요. 그래서 오른편 그림에서 이렇게 점으로 산지를 표현했는데 그 근처에 움집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토막이. 도시용 한옥의 등장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면은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개발업자가 각각 그 표준 구획이 돼 있는 곳에 그 정방용 필지 안에다가 지을 수 있는 한옥을 개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경기도 지방의 그 한옥이 이제 굉장히 콤팩트한 필지 안에 행랑채랑 안채가 서로 마주보게 돼 있는 건데 그걸 더 콤팩트하게 해서 그냥 아예 하나의 채에 안채랑 기존의 행랑채가 하나의 채로 연결이 되는 디귿자 아니면 미음자 평면으로 그냥 그 설계 도안을 제시를 한 게 이제 도시형 한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이 필지가 인제 가각 표준화가 되면서 다 똑같은 크기다 보니까 부재도 건축 부자재도 똑같은 거를 양산을 해서 강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죠. 그리고 그걸 짓는 것도 레빗타운 건설하듯이 반복적인 그 작업이다 보니까 포드식으로 숙련된 그 기술자들이 빨리 지어 가지고 좀 더 싸게 팔 수 있었고 보다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한옥을 계량 한옥이라고도 불렀고 그리고 뭐 60 년대까지는 지금은 뭐 이 도시형 한옥을 볼 수 있는 곳이 서울시 안에서도 굉장히 한정이 돼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70 년대 제가 초등학생 그런 나이 때 아니면 들어가기 전에 뭐 이모손 잡고서 서울 시내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은 대부분 다 계량 한옥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문화주택에 비하면 시공비가 저렴했고 뭐 2층 이상으로 짓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리고 건자재들이 한국건이 국산이다 보니까 더 많았고요. 근데 이걸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 상류층이 주로 구매를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임대 소득을 올렸고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게 경기 지방의 어떤 민가라 그랬을 때 이것도 경기 지방 민가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방의 남부 지방에 있는 그런 민가에 비해서 채들이 서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더 많았거든요. 경기 지방에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살다 보니까. 마당 하나를 두고 사랑채랑 안채가 서로 마주보고 있고. 원래는 남부 지방에 뭐 안마당 따로 있고 사랑마당 따로 있는데 마주보고 있었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다가 이게 이제 하나로 완전히 엮여 버리는 게 도시형 한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건물 안에 뭐 건넌방, 안방이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인제 우리한테는 익숙하죠. 그래서 도시형 한옥이 이때 등장을 하게 되고 어 중정형 도시 단위 주거 유형에 가깝고 가로에 면한 길에 면한 문간체는 인제 남성 공간이 돼서 행랑채가 역할을 하는 것이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그 채 안으로 들어오면서 어 길 쪽에 면하게 되고 근데 전통 한옥도 그렇고 도시형 한옥도 그렇고 여기서 60 년대 뭐 저런 현상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 안방이 사실 가장 어두운 곳에 있어요. 대청하고 마주하면서 부엌하고도 마주해야 되는데 보통 부엌은 중정을 끼고 꺾어지는 쪽으로 있고요. 대청은 또 다른 쪽으로 꺾어지는 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차점에 안방이 있다 보니까 안방은 앞마당 쪽으로 직접 창이 없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대청으로 한쪽으로는 부엌 쪽으로 열려 있고 그리고 뒷마당 쪽으로는 열려 있죠, 창이. 그래서 앞마당이 사실은 가장 밝은 공간인데 앞마당에 직접 창에 면화 있지 않다 보니까 안방은 사실은 어두운 공간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보완이 되는 게 60 년대 도시형 한옥을 보면은 위치가 바뀌면서 채광성이 더 향상이 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기존까지 한옥은 다 단층으로 깔려 있었는데 일제 시기쯤 들어와서 2 층으로 올라가 있는 상점 한옥도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얘기고. 예 이게 상점 한옥 같은 경우는 종로삼가 그 길을 따라서 종묘 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근데 겉에서 보면은 간판으로 뒤덮여 가지고 이게 한옥인지 못 알아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도시형 한옥이 이런 식으로 지어졌고 그리고 뭐 오른편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아예
한 채로 이어 붙여 가지고 지은 사례도 있대요. 지금 아직은 남아 있지 않은데.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은 연립한옥이라는 거죠. 근데 도시형 단위 주거 유형으로 보면은 연립한옥이 훨씬 더 도시형 단위 주거 유형에 맞는 거죠. 그리고 왼편 사진 같은 경우 보면은 두 개의 경우인데 이 표준화되어 있는 같은 평면을 저런 식으로 반복시키냐 아래 것처럼 아니면 위에 것처럼 서로 마주보게 할 것이냐를 생각해 볼 때 마주보게 하는 게 장점이 더 크겠죠? 왜냐면 우리 집 마당은 아니지만 이웃집 마당이 있어서 그 이웃집 처마가 뒤로 훨씬 더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광성이 양쪽의 마당의 채광성이 더 좋아지고 그리고 시끄러운 공간하고 시끄러운 공간이 같이 만나게 되니까 충돌이 덜하죠. 근데 아래 거 같이 저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 어 마당하고 우리 집 마당하고 그 옆집의 안방 뒷문 창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소음적인 충돌도 생기고 그리고 이웃집 처마가 굉장히 가까이 있으니까 채광성도 더 낮아지게 되겠죠. 어쨌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한옥 유형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렇게 뭐 종로삼가 같은 경우는 이건 숭인로 남대문 쪽에 있었던 거네요. 이게 아직 남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2층 한옥이 일제 시대부터 등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비례면에서. 그 상점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공간을 확보하느라고 저렇게 2 층으로 올라가는 거고 2 층에는 주로 주거가 되거나 아니면 사무소가 있거나 업무용으로 주로 쓰이고 창고로 쓰이거나 그다음에 1 층에서 주로 인제 상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일본의 문화주택도 온도를 받아들이면서 점점 진화를 하게 되고 근데 평면의 유형을 보면 중정형이 아닌 집중형이었다. 그리고 박길용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평면의 변화를 시도를 했다. 뭐 하나로 하기보다는 뭐 4 가지 5 가지를 그냥 계속 번갈아 가면서 스터디하는 그런 양상이었고 이런 것도 있었고 이렇게 일제식으로 일본식 평면을 서구의 재료로 이렇게 복층화로 만든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나라 거랑 비슷한데 방향이 전혀 다른 게 저기 거간이라고 써 있는 데가 사실상 우리나라의 대청처럼 보이거든요, 이 평면을 보면. 근데 이게 만약 전통 한옥이었으면은 남쪽에 있어야 돼요. 근데 저걸 북쪽에다 놨고요. 그리고 진입도 그냥 측면에서 들어와서 마당을 거치지 않고 바로 건물 안으로 진입하는 현관이 왼편에 있잖아요. 저런 것도 일본식이에요. 그리고 실을 남쪽의 면에서 두고 앞마당이 저 실을 거쳐야지만 나타나는 것도 일본식인 거죠. 그래서 박길용은 어쩔 수 없이 일본식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일본식으로 서구를 이해를 하다 보니까 뭔가 어디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했어요. 시도를 하는 것도 조선 사람처럼 시도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굉장히 일본식 평면이고 복도로 모든 실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이건 역시 겉으로 보면 한옥이지만 평면을 보면 일본식이죠. 전형적인 일본식이에요. 실과 실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일본의 어떤 노동자들을 위한 주택을 봤을 때 그걸 인제 영단 주택이라고 부르는데 조선 주택 영단에서 만들었으니까 직사각형 어떤 평면이 돼 있고 보통 그냥 방 하나 있는 그런 단칸방 구조고요. 어 등급을 좀 나눴는데 한 4 개종으로 나누고 근데 재료가 너무 안 좋았어요. 뭐 단열은 고사하고 목조에다가 대나무 흙벽으로 대충 마감해서 무너지기 일쑤였고 우리나라 일꾼들이 있다 그러면 그 공장에서 이 4개 그레이드 중에서 가장 낮은 그 평수에 살게 해 줬겠죠. 설비도 열악하고 그리고 뭐 한편으로는 일본 사람들이 복층형을 졌는데 그게 아파트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인제 가장 고급이었던 그 영단 주택 보면은 실도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전형적인 어떤 일본식 평면이죠. 긴 복도가 있는 내부적으로. 마당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예 뭐 마당은 그리지도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그레이드를 여러 개 나눠서 건설을 하게 되고 그게 인제 얘는 전형적인 어떤 도시 단위 주거 유형이다 보니깐 이 서로 연립할 수 있는 규칙이 확실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런 평면들이 그냥 하나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양쪽에 이렇게 합벽이 있어 가지고 얘가 계속 좌우로 반복이 되면서 기차처럼 늘어나서 겉에서 보면은 저렇게 기다란 김밥 같은 기다란 박공지붕이 나오는 그런 필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뭐 요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해방 후에 어 대한주 주택영단에서 일제식 평면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약간 지었던 사례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오른편 평면은 저건 일제시대 평면이고. 그래서 그 안에 인제 부엌도 있고 온돌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그 아주 조그만 평면 안에 다 인제 축약해서 들어가 있는 것인데 뭐 그렇게 다 붙어 있다 보니깐 그렇게 위생 상태가 좋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렇게 아파트 같은 게 있긴 했다, 일본 사람들이. 일본 노동자들을 위해서 지은 거.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인제 해방이 됐는데 당연히 안 좋겠죠. 그 일제 시대랑 그 서민 주택 상황은 달라진 게 전혀 없었고 서민들은 새빵살이나 토막살이를 계속 지속을 했고 조선주택영단이 대한주택영단으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가난한 정부다 보니깐 이 영단 중심으로 뭐가 달라지는 게 없었고,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그 일제식 영단 주택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그 안에 평면이 바뀌었냐를 보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면에 그냥 얘네는 서구의 영향을 받아서 중앙 집중형 평면이었고 마당과의 관계가 그리 중요한 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마당이 굉장히 사적인 마당이고 그리고 그렇게 그 안에서 여러 행위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필지 안으로 들어올 때도 가급적 바로 건물 마당을 거쳐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바로 건물로 진입하는 구조였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니죠. 마당을 거쳐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마당이 가장 밝은 공간이고 그 밝은 공간에 마루가 있어서 또 실내에서도 가장 밝고 공적인 공간이 그 안에 형성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바꿔요, 한국 사람들이 일제식 영단 주택을. 그래서 조선주택 영단에서 인제 자체적으로 건설했던 몇 안 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일제식 같은 어떤 크기의 단위 구조지만 그 안에 실배치한 게 오늘날의 어떤 아파트랑 크게 다르지 않은 마루가 중심이 돼 있고 그게 남쪽을 바라보는 양편에 실이 있는 그런 어떤 평면을 만들게 되고요. 뭐 일본 사람들이 두고 간 집들을 적들의 재산이라 그래 갖고 적산가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군산 같은 데는 많이 남아 있죠, 아직도. 근데 이게 인제 흥미로운 지점인데 왼편에 보이는 게 영단주택 평면이에요. 그래서 내부에 뭐 저런 어떤 복도가 있고 거기에 면에서 실들이 들어가 있는데 바깥쪽으로 이렇게 외형적으로 열려 있는 구조가 아니죠. 그리고 마당마저도 실을 통해서 사용하는 굉장히 사적인 공간이 되는 거죠. 근데 요걸 한국 사람들이 사니까 어떻게 지금 나눴냐면 오른편 같은 경우는 북쪽하고 남쪽에 마당이 있는데 거기에 각각의 그 세대 구분을 해요. 북쪽으로 들어오면 그 마당의 면에서 마루가 있고 그래서 실이 딱 있고 남쪽에 면한 그곳에는 아예 마당을 쪼개서 두 개의 마당으로 나누고 거기에 셋방을 또 두 개씩 건설을 해서 세 개의 세대가 살 수 있게. 근데 구조는 비슷한 거죠. 공간 구조가 마당을 거쳐서 실로 들어가 있는 구조가 어 비슷해요. 그리고 가장 공적인 공간 마루, 단칸방일 경우는 그냥 결국은 단칸방이 마루 안방 역할을 다 하게 되는데 그게 마당을 면하고 있는 구조로 바뀌어요. 그래서 왼편 건물하고 오른편 건물이 구조는 동일하고 크기도 동일한데 필지 크기도 동일한데 그 안에서의 어떤 실을 외부 공간이라든지 실을 사용하는 패턴이 양쪽 문화가 전혀 다른 게 드러나는 거죠. 근현대 국내 도시 주거를 보면은 전후복구 시기의 도시 주거. 그래서 일제가 해방됐지만 또 몇 년 안 돼서 어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배우지 못했어요. 근데 오히려 요즘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당시 어떤 정치적인 상황, 우리나라의 외교적인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일본한테 해방이 된 다음에 일본을 점령하고 있었던 미군정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미군이 다스리는 거예요, 미군정이. 그 메가더 장군. 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밑에서 그 수발을 들던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 그 사람들 그대로 유지를 해서 우리나라를 또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제 어떤 그 청산이 안 된 게, 그 적폐가 계속 남아있는 게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본의 어떤 가옥을 미군정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때 그 적산가옥을 나눠줄 때, 미군정, 영어를 좀 한다거나, 뭔가 근거가 있어서 뭐 독립운동을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영어를 좀 한다거나, 이런 오히려 친일파에 가까웠던 사람들이, 뭐 미군정으로부터 적산가옥을 불화받아서 오늘날의 상류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전 직후에 이제 남대문을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어, 뭐지? 그때 미군이 되게 알고 있었어요. 북쪽에서 침입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되게 안일하게 대처를 했던 거고, 반면에 오히려 그 당시 집권했던 이승만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더 긴장을 했는데, 미군정이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를 했고, 북한에서 그렇게 내려오려고 길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김일성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독립운동, 항일운동을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김일성 같은 사람이. 근데 이승만은 미군정이 세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남한의 어떤 그 미군정 치하에서의 그 남한 그 행정 인물이, 그걸 구성하는 사람들이 그 친일파들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은,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한은 그 친일 세력이 그대로 남아있는 명예롭지 못한 독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 있다는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렇게 뭐 지금 초토화됐죠. 지금 보이는 저 건물은 여러분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지금 없어진 중앙청이에요. 그러니까 일제 총독부. 그리고 지금 저걸 부셔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지금 광화문을 다시 복원해서 지은 거죠, 오늘날에. 여전히 뭐 판자촌은 판자촌대로. 여긴 폭격도 안 당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이 판자촌 앞길에 나와 있는, 여기 하나씩 서 있는 이 건물이 바로 공동 화장실이에요. 여기 그 판자촌에 살던 사람들이 아침에 볼일을 보면 여기 길게 줄을 서가지고 하필이면 대로변에 있는 공동 화장실에서 일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문제 심각했겠죠. 화장실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제 뭐 천막도 있고 판자도 있고 이렇게 그 서민들의 집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서 대한주택영단에서 공공주택을 짓는데 거기에 이름을 이제 희망적으로 붙이는 거죠. 재건, 부흥, 희망주택 이런 주택단지가 들어섭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그 공공임대주택에 이름을 붙이는 걸 보세요.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이름이 붙습니다. 뭐 희망, 부흥 뭐 이런 것들, 무슨 나라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주택 상황이 열악할수록 그것을 이제 극복하느라고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붙이는 이름은 굉장히 환상적인 이름을 갖다 붙여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이름 보고 주택 상황이 좋지 않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일단 필지구성을 구성만 일단 하게 되고, 심지어 기반 시설 같은 것도 나중에 건설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드디어 50년대 이제 시멘트가 우리나라에서 자체 생산이 되면서 시멘트 벽돌 같은 걸로, 어, 흑벽돌인데 이제 시멘트가 좀 섞여 들어가 있는 그런 벽돌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자재가 좀 불량을 해서 거주 환경도 열악하고 건물도 열악했고. 이런 식으로 대한주택 영단의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고, 구성을 봤을 때 굉장히 컴팩트하고 일제 시기의 영단주택하고 규모는 비슷하지만 그 안에 공간 구성은 굉장히 한국식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화장실이 이 평면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도 굉장히 다르고, 전통주택에 비하면. 그리고 초기에 지어진 아파트들도 있었고, 당시로서는 굉장히 최고급이었고, 그 설비 자체, 길까지도 제대로 건설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적어도 아파트를 지으면 그 안에 수도관도 있고 하수관도 있어서 설비가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인제 편안함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한테. 근데 아파트는 역시 중앙 집중형 평면이죠. 중정을 갖고 있을 리도 없고 그러니까 편복도 구성이고 판상형 매스고 그리고 채광 한계에 그래서 양호했다. 그래서 당시에 지어졌던 종합 아파트인데 구릉지를 따라서 단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런 식으로 오늘날 보면 흥미로운 어떤 인면이 나왔죠, 단면 구성하고. 그리고 대한주택 영단에서 또 계속 국민주택, 문화주택 같은 것도 짓고 여기서 문화주택이라는 것은 일제식 문화주택하고는 다른 거죠. 같은 이름이지만. 시멘트 벽돌이 나오기 시작하고 우이동, 불광동, 북가자동 같은 데 국민주택을 건설하게 되고 어 서민층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죠. 이런 식으로 평면이 나오기 시작했고 마루 중심으로 봤을 때 안방이 가장 채광 조건이 좋은 남쪽으로 마루랑 같이 면하게 돼 있으니까 전통 주거 평면에 비하면 채광성이 많이 향상이 된 거죠. 그리고 여전히 안방은 마루랑도 면하고 부엌에도 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식 영단 주택의 평면이 한국 사람들이 살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봤잖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평면의 규칙이 아파트 평면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파트는 아니지만 이 문화주택에서도 나오거든요, 국민주택, 영단주택에서도. 그런 거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조선 시대부터 어떤 주생활 문화가 그대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전혀 다른 구법이고 다른 주택 유형인데 그 안에 이 평면을 만드는 이치는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내용적으로 주생활 문화가 시대가 바뀌었다 그래서 확 바뀌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계속 조선식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영단이라는 게 힘이 적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공법도 그렇고 이렇게 일반 주거 단지를 만들었고 그 안에 아주 천편일적인 저런 표준형 주택을 지었어요. 그리고 산업 성장기가 되는데 인제 드디어 인제 뭐 60 년대 지나가면서 산업 성장기가 되죠. 그 당시에 나왔던 그 영단 주택의 평면 변화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인제 전통 주택하고 얼마나 유사성이 있는지 전통 민가의 뭐 일자, 니은자, 디귿자 평면을 다른 재료로 목 구조가 아닌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그대로 지은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초기에는 안방이 아까 얘기한 대로 전통 주거처럼 굉장히 채광 환기가 불리한 안쪽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서서히 앞으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인제 콘크리트 블록으로 지었다는 얘기는 얘는 조족조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전통 민가는 목조니까 가구식이죠. 그래서 가구식은 그냥 기둥만 세워 놓으면 바로 세울 수 있고 사실은 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벽을 따로 만들지 않으면 굉장히 커다란 창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요. 근데 반면에 조족조는 하나씩 부재를 쌓아 가지고 벽체를 만들다 보니까 커다란 계곡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평면에 이건 조족조를 졌어요. 그랬을 때 기존에는 가구식이다 보니깐 실하고 실 사이의 통행을 뭐 자유롭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는데 여기서는 애써서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거죠. 근데도 그 어떤 주생활 문화가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안방하고 부엌 간의 어떤 연결성을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미석인문 같은 걸 달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평면을 보면 조족조로 지어졌는데 평면 구성은 실구성은 전통 민가랑 거의 유사한 이런 건물을 짓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인제 이거 조선식 어떤 민가라 그랬을 때 오히려 지금 보이는 평면은 뭐 도시형 한옥보다도 밀도는 어떻게 보면 더 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정말 농촌형 주거에 가깝냐 아니면은 도시형 주거에 가깝냐고 봤을 때 연립을 어떻게 하겠다는 규칙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농촌형 주거에 가까워요, 지금 이 상태로는. 근데 그거가 인제 밀도가 늘어나면서 이 평면이 변하면서
도시형 주거에 가깝게 변하는 현상이 벌어져요. 지금 보면은 재래식 평면이 도시 생활에 맞도록 변형이 되는데 반겹집이 일단 등장을 하는 거고, 일단 여러분들이 겹집을 알면 반겹집이 뭔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평면에 현관이 일단 등장했고, 안방이 마루와 함께 전면에 위치하게 되고, 안방 크기가 거실보다 커서 부부의 침실 외에 가족실로도 사용이 됐다. 이건 전통 생활 습관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전통 건축에서는 겨울에는 대청에 앉아 가지고 같이 식사를 못 하니까 안방에서 식사를 하게 되고, 안방이 거실처럼 변하거든요, 전통 주거에서는. 뭐 부엌하고도 면해 있으니까 부엌에서 음식 날라서 바로 그냥 안방에다 차리면 겨울에는 거기서 가족들이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는 거는 인제 아까 봤던 이런 평면에서 마루가 대청이 더 넓어지면서 튀어나오죠. 그래서 반겹집이 돼요. 그러니까 기역자보다는 키역자에 가까운 이런 어떤 반겹집이 되고, 이게 겹집이에요. 겹집은 오늘날 우리가 아파트 평면을 들여다봤을 때 그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보는 거고, 그럼 그것의 원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건 주택에 나타났던 거고 먼저. 그래서 이게 왜 겹집이냐? 그러니까 전통 주거에서 실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줄짜리거든요. 그래서 실이 외기에 양쪽으로 면하고 있는 것인데, 겹집에서는 실이 있으면 그 앞에 또 실이 있어요. 그래서 두 겹의 그 실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겹집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런 겹집이 뭐 전통 주택에 있어서 그 강원도라든지 아니면 제주도 섬지방 같은 데 바람이 센 곳에, 아니면 겨울이 굉장히 추운 곳에는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어떤 특이한 기후에만 나타났던 것인데, 지금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그 주거 평면이, 문화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평면이 이런 식으로 변했다는 얘기죠. 후대로 갈수록 그 안에 여러 실들을 들여야 되다 보니까 아예 그 거실 마루를 중심으로 해서 디귿자로 둘러싸서 네모난 어떤 외곽 아웃라인을 지닌 겹집으로 이렇게 변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화장실이 현관에서 가장 멀고 가까운 곳에 있고 가장 안쪽에 안방을 배치했다. 그런 개념조차도 전통 주거 문화가 계속 지속이 된 거죠. 안채가 가장 프라이빗한 안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온돌도 아직 재래식이었다, 60 년대까지는. 그러니까 구들로 해서 그 연기가 지나가는 그런 온돌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인제 2층 양옥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주로 상류층들이 살던 집이었고 넓은 뜰이 있는 그런 근교 주택의 이미지였는데, 이게 도시 주택의 이미지는 아닌 거죠. 넓은 뜰이 있는 독립적으로 서 있는 그런 건물. 그래서 서민층 주거랑은 굉장히 차별화돼 있고, 그리고 제가 뭐 미리 말씀드렸지만 그 이런 어떤 이 60-70 년대 상류층의 도시 주거 그 어떤 개념, 비전, 그런 것들이 이때 형성이 됐고, 그게 인제 뭐 기생충 같은 영화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런 어떤 상류층들의 주거 유형이 도시 주거 유형은 아니라는 얘기죠. 비전 자체가 그냥 녹지 위에 서 있는 그런 농촌 주거에 가까운 그런 주거 비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주택들은 이런 식으로 녹지 위에 서 있고, 대한주택공사에서 공영주택을 인제 만들었고, 그래서 일반 주거 단지를 만들게 되는데, 아까 봤던 그 겹집 같은 그 진화가 있었고, 마루 크기가 안방과 비슷해지며 거실로 진화했다. 부엌에 찬마루를 두어서 식당으로 분화되기 전 단계다. 찬마루의 의미는 부엌에서 인제 입식 부엌, 그 전통 부엌에서 밥상을 두고서 뭐 밥도 올리고 반찬을 하나둘씩 이렇게 그릇을 올리는, 그 밥상 위에다 올리는 그 대기 공간을 찬마루라 그래요. 그래서 부엌이 있으면 부엌 바로 앞에 찬마루가 있고, 찬마루에서 상을 들고 거실로 가게 되는 거죠, 동선이. 근데 이게 나중에 후대에 가서는 이 찬마루가 따로 필요해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식당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전에는 전통 건축에서는 가족들이 대청이나 안방에서 식사를 했다 그러면은, 후대에 가서 오늘날 살고 있는 현대에 와서는 식당이 따로 있죠. 그래서 거실이 있으면 그다음에 식당이 있고, 식당 다음에 부엌이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식사는 마루에서 좌식으로 해결하게 되고, 부엌에는 식모방이 있어서 당시 중류층 가정에 하인이 있음을 암시가 한다.
그러니까 70년대에는 칙모라고 그 시골에서 젊은 처자들이 도시로 이사를 와요. 홀몸으로. 그래서 부잣집에서 머물면서 단칸방에 머물면서 거기 그 집에 어떤 애도 봐주고 그리고 식사도 좀 해결해주고 그러면서 그런 어떤 하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당시에는 꽤 많았었는데 그런 집들이 상류층, 중류층만 되더라도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농어촌에서 이주하는 인력들이 많았고 그 중에 하나의 선택지가 됐던 거죠.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당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은 부엌이 있는데 마루도 있고요. 그 사이에 조그만 마루널이 깔려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바로 참마루예요. 그래서 그럼 이게 요즘에도 딱 이 평면이냐? 이거랑 가깝지만 저 참마루 자리에 식당이 있다는 얘기죠. 식탁, 4인용 식탁이 있다든지. 그래서 부엌에서 찬을 식탁에다 차리면 거기서 가족들이 와서 거기서 먹게 되는 거죠. 마루가 아니라. 근데 그 전이 단계에서는 저런 참마루가 평면에 나타났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한편에선 주택 영단에서 표준주택 설계도를 만들어요. 그게 만들어진 배경에는 건설교통부 주도를 해서 대한건축사협회랑 같이 이걸 만드는데 이걸 만드는 이유는 일단은 지금 이제 근대 체계로 바뀌어서 설계를 건물을 지으려면은 그 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심사를. 건축 허가를 받아서 그래서 허가가 나면은 그다음에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 미리 이 표준주택 평면대로 지으면은 관에서는 이미 허가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인을 받은 평면이죠. 그러니까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신고만 하면 돼요. 게다가 이게 표준주택 평면이다 보니까 그 수요가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 업자들은 거기에 필요한 건자재를 미리 다 양산을 해 놓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뭐 A타입 표준주택 설계대로 집을 지으려고 그런다. 그래서 가서 건자재 그 업체에 가서 얘기하면은 미리 딱 해서 이거 가져가세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설계도가 다 다를 경우는 그거에 맞춰 가지고 여기저기 가 가지고 필요한 거를 다 끌어모아서 짓다 보니까 당연히 공비는 더 올라가겠죠. 근데 그게 정상이긴 하지만 이 당시에 싸게 집을 빨리 짓는 방법으로서 표준주택 설계도라는 게 70년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 10종이 있었고 도시 같은 경우는 농촌형이 또 따로 있었고 그래서 그 표준주택을 짓게 되면은 건축 허가가 빨리 됐고요. 그리고 모든 어떤 여기 공사의 기간 아니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그 건자재도 다 미리 산정이 돼 있으니까 이런 걸 따로 산정 안 해도 되니까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됐고 근데 그 평면도를 봤을 때 입식 생활 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전통 주택에서 평면은 상당히 이치는 유사한데 문화적으로 바뀐 게 있다 그러면 이전 시대의 어떤 전통 주거에서는 좌식 생활을 하고 대신에 뭐 음식을 준비한다든지 마당에 나가서 뭘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안방에서 건넌방으로 건너간다 그렇지. 그럴 때는 신발을 신고 입식으로 해서 건너가서 그랬던 공간이 뒤섞여 있었는데 여기 와서는 그냥 다 입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대신 신발을 벗고서 걸어 다니고 그리고 땅바닥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 식당 같은 데서는 그냥 의자를 놓고 식탁에 앉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는 표준주택을 이렇게 많이 도시에 짓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역시 지었을 때 중상층 이상은 되겠죠. 이 건물을 직접 지을 돈이 있다는 얘기는. 근데 이 도시 쪽으로 계속 인력이 밀려들다 보니까 이걸 세를 주게 돼요. 단칸방을 세 준다든지 아니면 2 층을 중축해서 거기에 또 세를 준다든지. 그래서 얘가 오늘날의 어떤 다가구 주택으로 진화가 돼요. 처음에는 한 가족을 위한 단독주택이었는데 임대를 하면서 실분화가 되면서 가구 분화가 되면서 다가구 주택으로 변화하게 돼요. 처음에 표준주택 설계도는 뭐 이런 집도 있고 이런 집도 있고 몇 가지 종류가 있었고 연립주택 평면도 있었다. 지금처럼. 자, 그리고 이런 집들, 이건 뭐 2층짜리 표준주택인데, 어, 이런 것들이 홍대 앞에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주택을 그대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상태에서 이거를 밥집으로 바꿔서, 하는 집들이 꽤 많았거든요. 홍대 앞에.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는.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 당시 홍대 앞에 그 똑같이 상업화돼 있었는데 그 집들은 이런 구조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밥집으로 쓰고 그랬었어요. 원래는 원본이 이렇게 인제 표준화돼 있는 주택 설계도를 가지고 지었던 얘기고요. 농촌용도 따로 있었는데 농촌은 생활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마당에서 하는 작업도 되게 많고 도시용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게 있다 그러면 화장실은 여전히 밖에 있었을 거예요. 그죠? 예. 밖에 독립된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마당이 되게 중요했어요. 마당에서 뭐 여러 가지 겨울에 여름도 그렇고 그 농작물 같은 거 작업을 가공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 마당이 되게 중요하고 하지만 부엌 같은 경우는 실내로 들어왔고 그리고 화장실이 물론 밖에 있는 경우도 있고 안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신 밖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런 배경에는 인제 군사 정권 때 새마을 운동하면서 농촌에 이런 주택들이 많이 지어졌고요. 오늘날엔 모르겠다. 근데 오늘날도 비슷한 곳은 많을 텐데 그러니까 시멘트 슬레이트 지붕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뭐 주황색, 연두색, 하늘색 페인트로 칠한 어떤 그런 농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주택이 이 당시에 인제 등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어졌고 제가 사는 어떤 과천의 동네가 원래 그 과천에 어 대공원 개발하면서 거기 그리고 도심 안에 그 아파트 단지 지으면서 거기 살던 사람들 원주민들 이주하는 단지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 사람들 농촌에 살던 사람들 이주시키면서 이 표준 설계도대로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지금 제가 그 다가구 주택으로 다시 졌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주택이 이 다가구 주택 짓기 전에 살던 주택이었어요. 바로 이런 집이었어요. 왜냐면 우리 집만 이게 아니라 옆집도 똑같은 것들인데 뭐 남쪽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서쪽을 바라보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배치가 달랐고 집집마다. 그리고 거기 마감재가 약간씩 다르고 지붕 색깔이 다르고 그 정도의 변화만 있었던 거죠. 평면의 이치는 다 똑같았고. 거기까지 오늘 강의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중지하고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하셔도 돼요. 질문이 없으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다음 주에 봐요.